자, 이번 시간에는 제 66회 FAT 2급이죠. 지난 10월 21일 날 실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실무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하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아래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우선 용어부터 하나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게 결합관계가 뭐냐고 이제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질문하게 되면 결합관계라는 것과 분계라는 걸 갖다가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결합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하기 전에 우선 거래 8요소에 의해서요.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뭐 차변이 증가하면은 차변에 아니 말을 잘못했네. 차변이 아니라 우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였던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그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그다음에 부채는 감소하면 차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그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 대변에, 비용이 소멸하면 차변에, 그다음에 수익이 소멸하면 차변에,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이렇게 기록하라는 것을 우리는 결합관계라고 불러요. 즉 분계를 배우기 전에 통합계정으로서 그 계정들이 증가 감소하는 것 또는 소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결합관계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항목을 따진다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거래를 다음 거래에서 찾아서 좀 답하라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러분이 잘 간과하는 것이 재무상태표의 계정에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들은 증가, 감소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다 쓸까? 플러스는 증가라든지 감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비용, 수익 계정은 발생, 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요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은요.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은 잔액이 남게 되면 자산이 됐던 부채가 됐던 자본이 됐던 이는 다음 해로 이월이 돼요. 잔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이 되는데 반해서 여기 수익과 비용 계정은 그 해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다 소멸을 해서 제로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해로 2월 되는 금액이 단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용어 자체도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증가, 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 계정에 대해서는 발생, 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무에서는 뭐 죽여 살려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뭐 증가 감소란 말 써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그렇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요게 금방 외워지지 않는다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다 지금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차변에 자산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부채, 그다음에 자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성 요소에 총계정원장에서의 자리인데 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여기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기록될 때 그 자산 계정이 차변에 기록되는 거,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기록하게 되면 자기 자리로 기록하면 증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자리에 기록하게 되면 자산이 자기 자리니까 증가, 부채 자본도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증가, 반대편으로 기록하면 다 감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요 내용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기정적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차변에는 비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발생, 그다음에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 반대로 쓰게 되면 소멸, 발생, 소멸. 자기 자리일 때는 플러스,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다가 반대편에다가 쓰면 감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구한 것은 이렇게 거래 판료소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을 우린 결합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결합관계에서 좀 더 자산 계정을 갖다가 구분 계정으로서 기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분기가 되는 거고, 우리 회계 담당자의 궁극적인 거래 목표는 기록하는 것은 분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 전 단계 분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우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결합관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게 어떤 거 있나 보니까 보기 1번에 투자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기증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계정이 여기 나와 있죠. 건물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건물은 자산 계정이니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차변에 자산,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럼 대변에는요. 얘는 여러분은 아직 배우신 분도 있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유형자산을 기증 공짜로 받게 되면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다 그래서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쓰이게 되고, 얘는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이것까지는 모시더라도 수익 발생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단기 차입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금을 제일 빨리 하니까 현금부터 우리 기록하라고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현금은 자산인데 현금을 지급했으니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럼 여기다가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왜 지급했나 봤더니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부채를 갚았으니 부채 감소, 이렇게 써야지겠죠. 두 번째 보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래처로부터 받으러올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이것도 현금은 받았으니까 현금은 증가했겠죠.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했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 받으러옴도 자산이죠. 근데 자산을 받으러옴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옴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는 받으러옴이라는 자산 감소.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여기 세 번째 것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답을 3번이라고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종업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급여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 급여라는 비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자산 감소, 이렇게 기록이 됐던 거랍니다. 자, 결합관계는 그래서 분기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크게 통합계정으로서 증가 내용, 감소 내용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는지를 연습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 중에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는데 이것도 여러분 좀 처음 배우시는 기초 과정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면 재무제표의 말뜻은 한자어로 제자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재산, 재물, 그다음에 무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재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과 관련된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표할 때 요 제자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를 갖다가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재산과 관련된 일의 여러 가지 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재무제표에는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5가지가 있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자본 변동표, 마지막 5번째로는 주석. 이렇게 5가지를 우린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계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요 해당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회계 담당자들이 잘 알아야 될 것들은 요 2가지예요. 여러분이 회계를 담당하면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5가지 중에서 요 2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에서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현금 흐름표라든지 자본변동표, 주석, 이 계정 이런 항목들은 외관법인인 경우 여러분 또 용어도 이거 하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외관법인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회계 담당을 하게 되면 외관법인의 말뜻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을 얘기한답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되면 회계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감사하게 돼요. 뭘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이 기록한 것들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그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관법인 그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 감사를 하면서 이 회계사들이 여러분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간으로 해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다 만들어서 감사한 결과를 감사 보고서라는 데에다가 첨부해서 회사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그때 이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다 작성을 회계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볼 수 없는 항목들이란 말이죠. 참고로 용어 여기 외관법인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뭐 이런 것도 왜 얘가 중요한지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설명을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주로 좀 물어보는 것은 이 2가지에 대해서 기본 구성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서는 당연히 수익, 비용이겠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자,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때 회사에서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것이라고 기억해 두라 그랬어요. 왜? 처음부터 여기 자산, 회계 용어들 정의를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딱딱해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두라고 했단 말이죠. 회사에서 팔고
싶을 때 팔면 뭐가 되는 거? 돈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회계 정식 용어로 따지게 된다면 회사가 팔고 싶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대로 그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말을 갖다가 회사에서 마음대로 팔고 싶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 자산의 정의예요. 자산이란 첫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즉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팔면. 그런데 팔면이라는 건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야 이겠죠. 아직은 안 팔고 갖고 있는데 팔면, 그래서 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돈 되는 것. 이 돈 대신에 다른 말로 경제적 효익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이 경제적 효익, 팔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돈이 유입되는 것. 그래서 모든 우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이 자산의 정의에 공통된 것이 바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을 것. 두 번째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기업 실체가 그냥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법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법인이라는 뜻인데 뭐 그렇다 치고 지배되어야 한다. 기업 통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맞는 것이고요.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 시점이 아니라 자산에 반대되는 그 계정이 부채인데 이 부채를 기록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그 자산 의 경제적 이런 효익을 유출시켜야 되는 거. 그것도 미래예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유출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입이 아니라 유출하는 것이 바로 부채예요. 그렇게 따지시면 금방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산과 부채된 것. 그래서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의무가 아니라 똑같이 미래에 부담하여야 될 경제적 의무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부채랍니다. 그럼 요거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부채는 여기 미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다. 말이 잘못했네.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현재 시점에 이제 우리가 돈 줄 거 있는 것을 미래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는 줄 게 있어야지 미래에 지급하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의무가 부채이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유출해야 되는 게 부채이다. 그래서 유입이 아니라 유출. 요 유입, 유출, 요 차이로 낸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번의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가 옳으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회계의 기본 가정이 뭔지 이것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로는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세 가지가 있는데 회계의 기본 가정 또는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요 세 가지는 여기서 지금 기본 가정이라고 제가 써드렸는데요. 이 기본 가정, 이 세 가지는 뭐에 대한 기본 가정이냐면 재무 제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재무지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야지 재무제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 이론에서는 보통 뭐 FAT 2급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회계 과정에서 나오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에 속하고요. 회계의 기본 과정,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세 가지를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 중에 세 가지를 먼저 암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요거 각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른 것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더란 말이죠. 내용을 보니까 회계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 결산상 정리라는 것은 우리 보통 여러분 회계 기간 배우셨죠?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12월 31일 날 기말 정리, 결산 정리를 해야지만 그 한 해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요 과정에 의해서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기본 과정이 뭐기 때문에 그런가요? 바로 여기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얘는 바로 얘를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기업 실체 기업 실체라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 이게 법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었는데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기간, 인위적 기간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모든 것을 계산하게끔 전제 기본 가정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각 기관에 대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본 과정 중에서 기간별 보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 도움이 될까?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본 가정 회계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던 것들 뭐 교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하고요. 여러분이 FAT 2급뿐만이 아니라 FAT 1급, TAT 2급 그다음에 할 거 없이 회계 기본 과정에 대해서는 모양만 조금씩 말만 길어지고 방법만 좀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똑같이 나와 있죠. 뭐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읽어 두시고 구분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 교재에서 찾기가 좀 번거롭고 그러시는 분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는 거. 그 다음에 변형 만들 뿐 FAT 1급 TT 없이 계속 출제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언제 작성이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작성해야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요게 답이겠구나. 끝에 오는 거. 근데 보니까 재무제표는 맨 뒤에 다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 회계 순환 과정을 알아야 될 텐데 회계 순환 과정은 우선 요 문제만 보고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회계의 모든 시작이 거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배우셨었죠? 자, 회계상의 거래. 이 거래도 그냥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인 것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회계 배우실 때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었던 것이고요.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는 기록해야 되는데 어디다 기록해야 되느냐? 분기장이라는 데다가 분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배우셨던 거래의 판료서와 그다음에 거래 판료서를 익히고 난 다음에 분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분기장에다가 분기를 하라고 이렇게 배우셨던 거죠. 분기장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분기한 내용들 차변, 대변 기록해 놓은 것을 T자 기정으로 된 거 있죠. 즉 걔는 총 계정 원장에다가 옮겨서 전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분기하고 분기한 것을 총계정원장에다가 옮겨 적고 그렇게 하다가 결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대가 되게 되면 이 결산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결산에서 결산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재무 제표이기는 해요. 그래서 결산을 갖다가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요거 전에 기니까 거래장에 분계를 한다. 분기장에다가 그다음에 총계정원장 분기장에서 총계정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걸 우리 뭐라고 회계에서 부르냐면 이걸 전기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분기장에 적는 건 분계. 이렇게 결산이 되더라. 여기 해당되는 건 순서대로 어떤 게 맞습니까를 물어봤으니까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에서 발생했던 모든 계정들을 우선 시산표라는 데다가 적게 되는데 요거를 쓰기가 좀 제가 칸이 좁아가지고서 얘를 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해당되는 순서는 얘예요.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보려고 한다면 자, 이걸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갖다가 회계상의 거래를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한 다음에 분계장에다가 분계라는 방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것도 물어봐요. 분기장이 뭡니까? 라고 보면은 회계상의 거래, 그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일자별로 기록하는 장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분기장이에요. 이 분기장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우리가 계정들이 총망라해서 발생하는 모든 회계상의 거래들을 기록하는 장부라는 뜻이죠. 이렇게 분기장에 차변, 대변 기록해 놓은 것을 총 계정 원장에다가 전기 옮겨서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총 계정 원장을 줄여서 원장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분기장에 있던 것을 총 계정 원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옮겨 적기 때문에 전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총 계정 원장도 당연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들이 똑같이 다 있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회계 업무를 진행하다가 12월 31일 결산때가 되게 되면 이 총계정 원장에 기록해놨던 이 5가지의 계정들을 우리가 일렬로 보기 좋게 쫙 나열을 해서 차변회합계 금액과 대변회합계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부터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산때가 되면 결산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3가지로 나누어요. 그 중에서도 결산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 시산표 작성이 결산에서는 무엇이 뭐니 해도 제일 1순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절차에서 예비 절차에 속하는 시산표 작성,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다 맞았는지 1년 동안 기록했던 내용들이 그 금액이 맞았는지를 시산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시산표 확인이 됐으면 우리 시험 문제 맨 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말정리사항 또는 결산 수정분계를 회계 담당자들이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분계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총계정원장으로 정기를 해주면서 그 이후에 작성된 시산표로 다시 한번 차변 대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기로 이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결산 마감하고 할 때에는, 즉 회계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직접 했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프로그램의 버튼으로 금방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시험 문제 이론상에서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회계가 어떤 흐름으로 결산이 진행되는지,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더란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뭐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혹시 궁금하고 총계정원장 작성하고 시산표 작성하고 시산표가 뭔지, 이런 정산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회계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이고 꼭 알아야 될 과정들이긴 하지만 FAT 2급을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에는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잘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놨던 그 유튜브에서요, 회계 원리 요 파트 FAT 2급이나 전산회계 2급 과정은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에 대한 것, 실기는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회계원리 과정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회계원리 파트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갖다가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특히나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회계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회계 원리에 대한 내용 설명 들어놓으시면 다음 과정들 공부하실 때 많이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로 봤을 때는 분기장, 총계정원장, 시산표, 재무제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상사의 외상 매출금 당기 회수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요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회계 담당자들한테는요, 여기 총계정원장을 볼 줄 아는 그 방법을 아셔야지 되는데, 이걸 어디에서 적용을 시켰냐 하면, 제가 아까 여기서 있던 총계정원장 모양을 보여드린 것처럼 얘는 요거를 참고하셔야지 돼요. 자, 문제 똑같이 5번이고요. 회수에. 자, 총계정원장은 우리가 기록할 때 차변, 여기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차변은 증가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전년도에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으로 차변에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당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발생액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차변에. 즉 증가하는 항목이 되는 거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 경우에요. 감소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거나 외상매출금 중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니까 감소하는 금액으로 기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말 잔액 또는 차기 2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금액을 찾는 거다. 요거를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걸 기억해 두시고요. 보죠. 외상매출금의 기초 잔액.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 증가하는 거고 기초 잔액은 차변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죠. 두 번째, 단기 외상매출 금액이 발생한 것도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기말 금액 차기 2월이죠.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 차기 2월 기말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배웠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두 개 합치니까 23만 2천 원 중에서 기말 잔액이 4만 원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금액은 얼마가 회수됐겠구나. 다른 내용이 없으니 19만 2천 원이 회수된 거구나.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총계정 원장은요. 회계 담당자라면 급수 불문하고 어떤 계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잘 배워두시고 요 작성하는 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계원리 교재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회계원리에서 이거 작성하는 거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시더라도 교재 자체 FAT 2급이나 전산회계 과정에서의 교재를 가지고서는 총계정 원장 작성하는 거 별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재 그만큼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회계 원리 교재로 공부하신 내용에서 먼저 익혀 놓으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회계 원리 교재 꼭 학습하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건물의 취득 원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건물의 취득 원가는 즉 건물 가격 여기다 써놓고요. 건물 가격 플러스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취득 시. 취득할 때는 취득하는 자산뿐만이 아니라 그 자산 때문에 부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다 건물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건물 구입금액 건물의 가격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물할 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대비용으로서 제가 여기다가 구분을 해드리게 되면은 부대비용 건물을 사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중개수수료 부대비용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내야 됐죠. 취득세 또는 등록세까지 포함해서요. 취득세, 등록세는 5만 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라고 얘기하는 건 건물 구입 후라고 되어 있죠. 건물 구입 후는 부대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취득 과정이 아니라 어느 과정에서 얘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판관비인 보험료 판관비로 별도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취득할 때 취득 시 취득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취득할 때의 건물 가격 1,000만 원에다가 부대비용 두 개 다 합치니까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 더해서 1,015만 원이 답이 아니죠. 취득세 잘못 썼네. 1,017만 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 취득세가 5만 원이 아니었고
취득세가 7만 원이었었죠. 그래서 부대 비용은 다 합쳐서 17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17만 원 두 개 합쳐갖고 건물의 취득 원가는 1017만 원이 됩니다. 요게 답이 됐던 것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자본과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다른 자본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런 문제, 기초자산, 기말자본, 기초부채, 수익총액 이거 나오는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꼭 써놓고선 기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세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연결되는 과정을 아셔야지 돼요. 요것도 아마 많은 부분 설명할 때 그냥 우리 FAT 2급이나 전산회계 1급, 2급 이런 과정에서는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회계 원리 과정에서 꼭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회계 원리에다가는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자, 여기는요 재무상태표인데 기초재무상태표고 여기는 기말재무상태표, 얘는 손익계산서예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놓고요.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기말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기초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기초자산이면 기초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자산 자리에 25만 원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기초부채. 기초부채는 여기 12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기초자본은 얼마였을까요? 너무 쉽죠?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 나온다는 거 배우셨나요? 그럼 여기 기초자본은 얼마였겠습니까? 13만 원이 기초자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다 파란색으로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기말자본이 16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써드려야 되나? 제가 혹시 모르니까 구분 편하게 하시라고 여기가 기초자본. 자, 그러면 기말자본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자, 기초자본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가 이랬었는데 1년이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1년에 지난 후에 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기말 자본이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16만 원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16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기말 자본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이 기말 자본,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기말 자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기말 자본이 되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기말 자본은 1월 1일 기초에 있었던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익이 날 때도 있기 때문에 당기 순손익을 더한 것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 드렸었어요. 그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말 자본이 결과가 16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초 자본은 얼마였었는데 기초 자본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3만 원 아까 써놨었죠? 13만 원이었었고 그러면 기말자본은 당기순손익을 합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으니 당기순 이익이었겠죠. 당기순이익은 얼마였겠습니까? 3만 원이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기말자본 16만 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기순손익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당기순손익은 문제에서 수익 총액, 총수익이 있죠. 총수익이 여기 대변에 얼마 있었냐면 8만 원이 총수익이었대요. 그러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 당기순이익이잖아. 이익이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 총비용은 얼마였길래 총비용이 얼마였길래 당기순손익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 3만 원이 이렇게 나왔겠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그럼 총비용은 얼마였었을까? 총비용은 5만 원이었었기 때문에 8만 원을 버는데 5만 원의 비용을 사용해서 그 차액 3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된 거고, 손익계산서에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 기말자본 이 당기순이익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총 비용이 5만 원이었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은 기초자본은 13만 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비용 총액은 5만 원, 요거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 문제 기초자본, 기말자본, 수익총액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선 빈칸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답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예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손익을 합친 금액이 기말자본이 된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더란 말이죠. 이게 키포인트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항공상사가 구입한 화환 영수증이래요. 화환을 거래처 직원 결혼식에 제공했대요. 아, 이거 금방 아시겠죠? 거래처 직원한테 이거 보기가 다 나가네. 이건 계정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래처 직원 결혼식에 제공한 경우 가는 접대비가 되겠죠. 그죠? 나는 항공상사 직원 결혼식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건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거래처에 쓴 돈은 접대비, 직원을 위해서 쓴 돈은 복리후생비.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건 제대로 뭐 많이 나오는 예제이기도 하고요. 거래도 여러분들이 이 회계를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래 내용들이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인가? 회사에서 이런 걸 거래가 발생하면 내가 기록할 수 있나?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판단해서 뭐 보시게 되면 꼭 시험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아주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집중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얘는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내용을 용어를 배우시기 전에 먼저 이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이 규정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을 잘못 썼어가지고. 자, 여러분이 이제 용어 배우실 때요, 이거 좀 이 문제 하나 설명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채권에는 매상매출금과 받으럼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 파는 것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매상매출금, 어음으로 받았을 때는 받으럼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고요.
예상 매출 채권에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다음에 여기 매출 채권과 상대적인 개념이 기타 채권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거. 기타 채권은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상품과 제품 이외에 다른 물건, 다른 것들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다. 돈을 못 받게 되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받으러움을 어음을 받았어도 미수금으로 그대로 씁니다. 받으러움을 쓰면 안 돼요. 받으러움 외상매출금은 우리 상품이나 제품하고만 연결이 돼 있는 것이어야지 쓸 수 있는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팔고서 어음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음 그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이하게 받으러움 딱 기억이 나서 그거 쓰면 틀렸다고 한단 말이죠. 왜요? 그거는 받으러움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사용하던 차량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비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이나 대손 충당금은 계정은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먼저 파산돼서 못 받게 된 그 금액을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르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달라요. 매출 채권일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여기 계정들 구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이 배웠던 이 대손 충당금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해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분기를 여기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렇게 하셨었더란 말이죠. 자, 여기서 대손 충당금 잔액 계산하실 때 여러분이 요 밑에서처럼 여기 총 계정원장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물론 계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FAT 1급, TAT 2급 공부 계속 하시게 되면 이 문제 중에서 이 대손 충당금 계산하는 문제들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실 때 하나 완성된 걸로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 차변이 자기 자리이고 부채 자본이 대변 자기 자리인 것처럼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지금 여기 설정될 때 처음 생겨날 때 대변에 쓴 것처럼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할 때는 대변에 기록하시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이 감소될 때는 차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대손 충당금이 언제 증가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된다면 우선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았던 대손 충당금은 기초 잔액이게 되겠죠. 기초 잔액은 대변에다가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 기말에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대변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언제 감소하게 되나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감소했다고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 검정색으로 쓴 나머지 내용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FAT 2급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초, 반대 기말 잔액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해당되는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2023년 1월 1일 기초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만원 여기 있다고 기초 자리에다가 25만원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10월 12일 날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럼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회수 불능이 됐다 그랬죠. 둘 다 매출 채권이죠. 외상매출금도 받으럼도 매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7만원. 여기 대손이 발생한 금액은 차변에다가 기록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서는 여기 문제에서는 대손 처리 이렇게 된 상태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손 충당금 처음에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25만원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얼마 대손 충당금 사용했습니까? 17만원 사용했으니 그러면 대손 충당금 쓸 수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남아있을까요? 8만원 남아있다고 해서 답이 8만원이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요 정도까지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상당히 중요한 걸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거를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죠. 10번 문제를 보니 영업팀 출장 관련해서 11월 5일 회계처리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11월 2일 날 격리 담당자는 영업팀 김대리에게 출장비 30만원 사전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렇다면 이때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 11월 2일 날 차변에 돈은 지급하긴 했는데 아직 뭐 했었는지는 모르죠. 가지급금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김대리 써놓고 30만원 이렇게 먼저 주었을 거예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 30만원 이렇게 썼겠지요. 자, 그런데 전 11월 5일날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출장비로 35만원 썼대요. 차익은 현금으로 정산됐답니다. 우리가 출장비 줬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썼죠. 자, 일단 가지급금으로 가져갔던 거 가지급 정산을 하는 게 바로 11월 5일이에요. 그래서 11월 5일날 가지급 가져갔던 거 있죠. 요 금액 가지급금 그대로 30만원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빼줘야지 돼요. 대변으로 상계시켜서 없애줘야 되고 현금 차이 나는 거 5만원 이거 김대리한테 현금으로 줬다는 뜻이죠. 5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출장비로 사용한 전체 35만원을 다 여비 교통비로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야. 이걸 회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지급 정산이라고 부르는데 출장 갔다 온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돈 어떻게 썼고 증빙서류 하나하나 다 지출해서 가지급 정산 이뤄지는 이런 일들이 흔할까요? 드물까요? 일반 회사에서 아주 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이런 가지급 정산 이런 거 잘 배워놔야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회 여기 우리 이론 문제죠. 실무 이론 문제 10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풀어봤고 이어서 제 66회 실무 수행 문제죠. 기출문 실기 문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